과학자들이 원소들의 특징을 분석하여 분류하는 작업은 1817년부터 시작되어 1869년 러시아의 화학자 멘델레예프에 의해 지금의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완성된 이 표는 특이한 패턴을 보이는데 과학자들은 패턴이 원소들의 진화 과정을 나타낸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20세기의 시작과 함께 발전한 양자역학은 원자 속 내부 모습을 이해하고 원소 주기율표에서 보이는 원소들의 진화 과정을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케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영상에서 보았듯 엄청난 위력의 핵폭탄도 소량의 수소 융합만을 허락하는데 우리 주변을 구성하는 이 다양하고 풍부한 원소들은 어디서 만들어진 것일까요? 이 영상은 과학을 친근한 문화 콘텐츠로 소개하는 주카이스토리와 함께합니다.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 과학자들은 별에서 관측된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특징들을 기록해 목록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1911년 덴마크의 천문학자 헤르체스프룬과 1913년 미국의 천문학자 러셀이 별들의 밝기와 크기, 온도에 따라 별을 분류하여 도표하는 작업을 독립적으로 진행하죠. 훗날 이것을 헤르체스프룬 러셀 다이어그램, 줄여서 HR 다이어그램이라 부릅니다. 이 다이어그램의 별 분포에서 특이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는데 당대 물리학자들은 이 패턴이 별들의 진화 과정을 보여준다는 것을 깨닫고 그 과정을 과학적으로 정립하려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1920년 영국의 천체물리학자 에딩턴이 태양이 뜨겁게 타오르는 이유를 내부의 높은 압력과 온도가 태양의 풍부한 수소를 융합하여 에너지를 발산한 결과라 주장합니다. 이후 천체 물리학자들은 별들의 스펙트럼이 나타내는 원소들의 분포와 비율을 분석하여 우주 전체의 원소 분포와 비율을 계산합니다. 그 계산의 결과는 우리 우주가 약 74%의 가장 가벼운 원소 수소와 약 24%의 다음으로 가벼운 헬륨으로 물질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으며 나머지 2%는 그보다 무거운 원소들로 무거울수록 더 작은 비율을 가진다고 말하고 있었죠. 이것은 에딩턴의 주장이 옳다면 우주가 별들을 이용하여 풍부한 수소를 융합해 차례로 더 무거운 원소들을 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1939년 독일 태생 미국 물리학자 백테가 태양 내부에서 수소와 수소가 융합하여 헬륨이 되는 메커니즘을 정립합니다. 그리고 별들의 스펙트럼에서 발견된 소량의 탄소, 산소, 질소가 별 내부의 풍부한 수소와 융합 및 분열, 순환 과정을 반복하여 헬륨을 생산해내는 메커니즘도 정립해 태양보다 큰 별들이 타오르는 원리도 설명했죠. 문제는 헬륨과 헬륨의 융합부터 더 큰 원소들의 융합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데 관측된 별들의 크기와 온도 분포론 우주 전체의 원소 분포와 비율이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맞추려면 별 내부에선 보이지 않는 어떠한 작용이 일어나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고 있어야만 하며 그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만 했습니다. 1946년 영국의 물리학자 호일이 이 문제를 나가사키에 떨어진 핵폭탄의 작동 방식을 참고하여 해결합니다. 참고로 나가사키에 떨어진 핵폭탄은 폭탄을 감싸고 있는 고성능 폭약이 동시에 터져 그 폭발 에너지로 중앙에 플루토늄을 압축해 핵분열을 시키는 방식입니다. 이것을 내파 방식이라 하며 이후 수소폭탄의 수소의 융합 원리로도 사용되죠. 호일은 지구에서 흔히 일어나는 지진의 여파도 지구 내부를 돌며 전달되듯 별 내부에서 이러한 내파 현상이 발생한다면 헬륨보다 더 무거운 원소들의 융합도 가능하다 계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산엔 3개의 헬륨 원자핵이 융합하여 탄소가 생성되는 메커니즘도 포함되어 있었죠. 1953년 미국의 천체물리학자 메릴은 별들의 스펙트럼을 분석하다 특정 별에서 원자번호 43번 테크네튬이 풍부하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테크네튬 원소의 반감기, 즉 수명은 약 21만 1천년으로 나이가 45억 년이 넘는 지구에선 자연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천연 우라늄의 분열 과정에서 생성된 아주 극소량만 발견될 뿐이죠. 그런데 이런 무겁고 짧은 수명을 가진 원소가 나이가 많고 차가워 보이는 별 내부에 풍부하다는 것은 별들의 내부에서 호일의 이론에 따른 핵융합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였던 것입니다.
별들의 진화 과정을 보여주는 HR 다이어그램에서 중앙에 긴 선에 분류된 별들은 내부에서 안정적으로 수소의 핵 융합이 진행되고 있는 별들로 별의 일생 중 가장 오랜 기간을 차지한다 하여 주계열성 단계라 부릅니다. 상단에 분류된 별들은 수소를 모두 소진하여 다음 단계로 진화한 별들로 거성 단계라 부르며, 하단에 분류된 별들은 핵 융합의 모든 과정이 끝나 수명을 다하고 차갑게 식어가는 별들로 백색 외성 단계라 부르죠. 과학자들이 밝혀낸 핵 융합 메커니즘, 그리고 호일이 정립한 보이지 않는 별 내부의 모습을 토대로 태양 질량의 약 2에서 8배 질량의 별 진화 과정을 설명하자면 이러합니다. 여기 우주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소와 헬륨, 그리고 작은 분자 단위의 우주 먼지들이 가득한 성운이 있습니다. 이 성운을 구성하는 입자들은 서로의 중력에 이끌려 밀도가 조금 더 높은 곳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중력 붕괴라고 하며 성운 중앙에서 가장 크게 일어나죠. 중력에 이끌려 회전하며 서서히 모여드는 입자들은 초기의 위치에서 현재의 위치까지 가속하여 그만큼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게 됩니다. 이것을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 하죠. 입자들의 밀도가 높아진 곳은 서로 충돌 등을 통해 운동 에너지를 교환하며 입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를 높입니다. 즉, 온도가 상승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시별 단계라고 하며 이 기간은 약 10만 년에서 50만 년 동안 진행됩니다. 가스 구름을 충분히 머금은 원시별은 주변에 두터운 가스 구름이 사라져 우리에게 관측됩니다. 이것을 전 주계열성 단계라 하며 주계열성의 바로 전 단계입니다. 아직 밀도가 낮은 전 주계열성은 중력에 이끌려 중앙을 향해 빠르게 수축합니다. 이때 얻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즉 가속에 의한 입자들의 운동 에너지는 충돌 등을 통해 서로에게 전달되어 별의 온도를 더욱 끌어올립니다. 이 기간은 별의 생애의 약 1% 미만의 아주 짧은 기간을 차지하여 우주에서 드물게 관측되죠. 밀도와 온도가 충분히 올라간 별의 중앙에선 수소와 수소가 전기적 반발력을 뚫고 융합의 연쇄 반응을 시작합니다. 온도와 밀도가 충분하다면 이 융합의 과정은 중앙의 수소가 모두 소진될 때까지 일정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거대한 성운이 모여 만들어진 이 초기의 별은 엄청난 중력을 가집니다. 별을 구성하는 입자들은 이 엄청난 중력에 이끌려 중앙을 향해 계속해서 떨어지려 하겠죠. 하지만 중앙의 핵 융합 과정에서 사라진 질량은 E는 mc제곱 공식을 거쳐 엄청난 에너지로 방출됩니다. 방출된 이 에너지는 오랜 시간을 거쳐 별 외곽까지 전달되어 중력에 의한 수축에 대항합니다. 이렇게 중력으로 인한 수축과 핵 융합 폭발로 인한 복사합 사이에 힘의 평형이 유지되면 이 별은 더 이상 수축을 멈추고 안정 단계에 들어섭니다. 이것을 주계열성 단계라 하죠. 진정한 별의 탄생인 것입니다. 이 단계는 별의 진화 과정 중 가장 오랜 기간을 차지하여 우리가 관측하는 별 대부분이 이 주계열성에 분류됩니다. 그 기간은 별의 질량에 따라 약 2천만 년에서 15억 년까지 천차만별입니다. 참고로 이 별보다 더 가벼운 우리의 태양은 약 100억 년의 주계열성 기간을 가지죠. 별의 핵은 오랜 기간 수소를 헬륨으로 바꾸며 헬륨을 축적해 나갑니다. 축적된 헬륨의 융합엔 전보다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앙의 수소를 모두 소진하게 되면 핵 내부의 융합 반응은 멈춥니다. 이것은 별의 중력과 복사합 사이의 균형이 깨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별은 다시 수축을 시작하죠. 입자들은 중력에 이끌려 중앙으로 떨어지며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다른 입자들과의 충돌 등을 통해 전달하여 내부의 온도를 더욱 끌어올립니다. 이 과정은 수백만 년 동안 진행되며 이 과정을 별의 진화 과정 중 준거성 단계라 부릅니다. 융합이 더는 일어나지 않는 핵 또한 중력과 복사합의 균형이 깨져 수축하며 온도가 더욱 올라갑니다. 별 전체의 높아진 온도는 어느덧 중심부가 아닌 핵 껍질 부분의 수소가 CNO 순환 과정을 거쳐 융합하기에 충분한 수준에 도달합니다. 그렇게 핵 껍질에서 수소의 융합이 시작되죠.
이때 발생한 에너지도 별 외곽까지 전달되어 중력과 복사압의 새로운 균형을 만듭니다. 그 결과 별 외곽은 팽창합니다. 외곽은 팽창하며 낮아진 밀도로 인해 입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 즉 온도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별은 우리에게 차가운 짙은 황갈색으로 관측되죠. 반면 더 뜨거워진 핵으로 인해 별은 전보다 더 밝게 빛나 우리에게 선명하게 관측됩니다. 팽창하던 별의 외곽이 충분히 식으면 낮아진 밀도와 중심부와의 온도차가 커져 거대한 대류가 발생합니다. 이 대류는 새로이 생성된 소량의 무거운 원소들을 별 외곽으로 밀어내어 우리가 스펙트럼을 통해 관측할 수 있게 합니다. 이 과정은 별 진화 과정 중 적색 거성의 단계이며 약 100만 년에서 5천만 년 동안 진행됩니다. 수축하며 뜨거워지던 별의 핵은 어느덧 그 온도가 1억 도에 이릅니다. 전보다 높아진 밀도와 온도는 헬륨이 융합하기에 충분한 수준이죠. 그렇게 중앙에선 다시 핵 융합 연쇄 반응이 시작되고 핵은 더 이상의 수축을 멈춥니다. 별 외곽도 중력과 복사압 사이에 새로운 균형이 생겨 팽창을 멈춥니다. 핵에선 헬륨과 헬륨이 융합하여 탄소가 되고 일부의 탄소는 헬륨과 융합하여 산소가 되어 축적됩니다. 여전히 핵껍질에선 수소가 융합하여 헬륨이 생성됩니다. 이제 별은 전보다 더 뜨겁고 커졌습니다. 이 과정은 별 진화 과정 중 수천 가지 단계라 하며 약 1억 년 동안 진행됩니다. 핵의 헬륨이 모두 소진되면 핵 융합은 다시 멈춥니다. 그리고 중력과 복사압의 균형이 깨져 핵은 다시 수축을 시작합니다. 수축하는 핵은 온도가 더욱 높아져 핵껍질 부분에서 생성된 헬륨을 융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바깥 껍질에선 수소도 융합하죠. 중력과 복사압의 균형이 달라진 별 외곽은 다시 팽창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새로이 생성된 탄소와 산소가 융합하기엔 핵의 온도가 충분하지 않아 외곽의 팽창은 계속됩니다. 그렇게 별은 외곽의 입자들을 우주에 흩뿌리곤 핵을 우리에게 노출합니다. 이렇게 흩뿌려진 입자들은 행성상 성운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이 성운 또한 언젠간 다른 별을 만드는 소재가 될 것이죠. 더는 핵 융합이 진행되지 않는 핵은 죽은 별로 백색 외성이라 부릅니다. 이미 충분히 밀도가 높은 백색 외성은 양자역학의 파울리 베타 원리에 따라 더는 수축하지 않습니다. 백색 외성은 그 높은 밀도로 내부의 열이 쉽게 빠져나가지 못해 최소 수백억 년 동안 천천히 식어갑니다. 이 백색 외성은 질량이 태양과 비슷하고 크기는 지구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측 가능한 별 중 약 5에서 10%를 차지하죠. 그렇게 우리 우주에 탄소와 산소가 남겨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주에서 탄소와 산소까지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우주의 원소 분포와 비율을 맞추기 위해선 다른 진화 과정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 채널에서 아직 설명하지 못한 양자역학의 다른 부분도 다뤄야 하죠.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과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분 좋고 상상력이 가득한 하루 되세요!